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저희 이번 9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이번 달에 꼭 변화가 있었던 내용들, 꼭 공유를 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이 내용은 월간 운용 보고를 각 펀드마다 진행을 해서 저희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오셔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혹은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의 내용들 확인하고 또 회신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댓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형식도 함께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의 경과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동안에도 사실 미국 시장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컸던 거는 미국의 50bp 정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오히려 확장되는 그 국면으로 보여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굉장히 파워풀했죠. 저희 차이나 포커스 10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HSCEI 지수 기준으로 지난달에만 한 1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 그러니까 로보택시 발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인도량 데이터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던 이제 금융업종은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유동성 완화 국면에서 사실 지난달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섹터였던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에 조금 순환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운용 경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의 펀드별 성과를 좀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같은 앵커 종목이 긍정적이었던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 벤치마크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두 개의 이제 코리아 플랫폼과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장 대비라는 거 코스피 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앵커로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난달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운영 경과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의회에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좀 가격 정책이 과하다. 결국엔 이걸 구할 수 있는 서민층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높은 가격에 대해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면서 압박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공급량 조절이 조금 잘 되고 있는 릴리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저희는 릴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지만 둘 다 노보나 릴리나 둘 다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특별하게 비만 치료제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강력하게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 시장이 지나친 저평가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생의 시장 평균 PER이 한 9배에서 10배 요 정도의 지금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만 해도 7, 8배 수준까지 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좀 저평가 국면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 전체의 9배, 10배 수준에서 좀 더 낮은 6, 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반등을 통해서 한 11배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저희는 시장 대비 프리미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월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통해 확대되는 기능형 AI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022년에 챗GPT가 소개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장인데요. 이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입력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혹은 이제 광고의 마케팅 쪽에서 사용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로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디지털로 꺼내놓을 수 있는 쪽,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작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풋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이거를 기능으로서 또 대체할 수 있는, 결국에 인간의 노동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형 AI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형 AI 시장,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기능형 AI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인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그들의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적용해서 로보택시나 로보택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도 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실 지금 촬영일은 오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0일인데 내일 새벽에 이 이벤트가 있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이벤트에서 우리가 좀 더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로보택시의 실제 양산 시점이 어느 정도냐. 왜냐하면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2026년부터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온다면 사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로 양산은 언제쯤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차량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통해서 로보택시처럼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차량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냐 혹은 그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깔려있는 테슬라 기기를 활용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다면 이미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자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자체에 대한 구매욕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구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월간 운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버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현대차가 협력을 하면서 웨이모 진영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무인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기업들에게는 좀 불이익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46만 2,890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 2분기에 돌아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거든요. 이 역성장하는 수치를 플러스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차량 인도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로보택시 이벤트와 인도량 데이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어떤 발표가 실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제 양산 시점과 서비스 개시 시점, 이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이야기로 들어가서 지난달까지도 계속 좀 설명을 드려왔던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이번 달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담배 제조사 중 하나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담배 업체인데 최근에는 이 스모크 프리라고 해서 비연소 담배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코스나 니코틴 파우치 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립 모리스의 재무제표상에서 아직도 기존 전통 담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모크 프리, 아이코스랑 아까 말씀드린 니코틴 파우치 같은 진 같은 것들이 이미 비중을 3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익으로는 비중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진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는 마진이 높은 스모크 프리 제품 매출 비중이 올라왔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2022년에 인수했던 스웨디시 매치를 통해서 니코틴 파우치, 진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바이럴을 타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인기 덕분에 2분기에는 YOY로 50%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예상 판매량은 한 5.8억 캔 정도인데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파를 좀 확장해 나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이 기업이 인컴형 기업이기 때문에 견조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벌게 되는 캐시에 대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이 성장을 또 이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저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포인트는 당연히 담배 회사이기 때문에 니코틴 그 파우치 같은 진 같은 경우도 온라인 사이트 판매 중단 처분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FDA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흡연율 증가라든지 지나친 뭐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올라오면 규제가 강화될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 이런 전통의 기업이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 나갈 때 사실 주가의 리레이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표 브랜드 두 가지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키와 스타벅스인데요. 나이키, 스타벅스의 부진을 일단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나이키의 최근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의 매출액 역성장이 있었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나이키가 직판에 좀 집중해 오면서 도매 사업자들이랑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카라든지 온러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런 그 도매 사업자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슈마커라든지 뭐 그 ABC 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신발을 여러 브랜드로부터 가져와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편집샵 개념의 도매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매상들의 슬롯에서 나이키보다 다른 브랜드들이 더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이키의 기존 브랜드조차도 조금씩 그 성장을 더디하게 되면서 군소 브랜드들한테 여러 군데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좀 침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역성장의 폭이 나이키만큼 크지는 않지만 전년 대비해서 플랫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마이너스 0.6% 정도였고, 최근 분기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 정도 역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건 중국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커피 시장의 성장에 이미 예전부터 발맞춰서 스타벅스는 진입을 했던 상황인데 오히려 점유율을 굉장히 뺏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 정체에 좀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 내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그 프랜차이즈 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경쟁에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랜드들이 변화를 위해서 CEO 교체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저희가 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정량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퀀티테이티브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이런 CEO 교체와 같은 정성적인 영역의 평가는 저희 액티브 매니저들 또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이키를 경영해 왔던 CEO가 역사상 두 번째 외부 CEO였던 존 도나워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취임 이후에 사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커머스 같은 쪽에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직접 판매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는데 사업 전략이 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브랜드를 혁신하는 모습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인사인 엘리엇 힐로 이번에 CEO를 교체했고요. 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리테일 매장이라든지 홀세일 판매를 조금 더 집중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엘리엇 힐이란 분은 나이키에 들어간 지 30년 넘은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나이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새롭게 어떤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또한 CEO 교체가 있었습니다. 치폴레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치폴레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던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CEO를 새로 선임을 했고요. 백투 베이직이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매장의 효율성을 개선을 시키고 매장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판매 회전이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브라이언 니콜이 치폴레에 처음 취임했을 때도 했던 일이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확장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음식료 업체니까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
뭐 메뉴를 새로 한다든지 어떤 브랜드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포인트보다는 기본을 좀 더 다시 다지고 어떻게 나갈지를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기업 다 아마 뭐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상황이 빠르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CEO 교체란 이 하나의 포인트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당일날 뭐 20% 이상 상승을 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런 정성적인 부분, CEO의 경영 능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개의 대표 브랜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저희도 열심히 트래킹 하겠지만 소비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기업이 성장을 다시 만들어내는 동력을 어디서 찾아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또 하나의 리서치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